네, 오늘은 좀 두꺼워서 다들 부담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은 책인데 디커플링이고요. 음,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가장 탁월한 전략이라는 부제를 한번 제가 세워봤어요. 네, 이 책 진짜 네 읽고 깜짝 놀란 책이고 되게 두껍긴 하지만 사실 잘 읽으면 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아마 요런 서적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1챕터 읽고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두 번째 챕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2부 파트 2는 이제 대기업들이 방어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뭐 스킵하셔도 되고 세 번째 이제 파트 3 네,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얘기들이 많죠. 그렇게 되어 있는 책이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이제 마이크 끄신 상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읽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곳에서 나의 이곳에서 단단한 나의 성장이 단단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책에서 배운 책에서 배운 만큼 만큼 행동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네. 항상 단단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모임이고 또 저희가 좋은 책을 읽고 거기서 저희가 그전에 몰랐던 걸 배운 만큼 행동하는 부분까지 이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책에 나와 있는 3부에 나와 있는 전략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7가지 원칙이라든지 그런 전략들로 마무리하는 형태로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자스민 쌤 마이크 잠깐 꺼주실래요? 네. 먼저 이제 이 책 제가 읽고 나서 딱 작년에 이제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이렇게 남긴 거를 이제 어, 공유를 한 거고요. 제가 읽어보면 놀라운 책이다. 고객 중심의 사고를 어떻게 사업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계 방법과 사례들이 가득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 줄로 두 줄이네요. 두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좀 책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용어를 좀 알아야 돼요. 이제 이 책을 읽기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많이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약간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 경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뭐 밸류체인 같은 부분들, CVC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뭔가 이거 이 책은 어려운 거구나. 나는 읽기 힘든 책이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데 요 한 장만 딱 알고 들어가시면 전혀 무리 없이 읽으실 수 있고 실제로 책에도 이제 뒤쪽 부분에 용어 정리가 먼저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맨 뒤에 용어 정리를 먼저 읽고 앞에서부터 읽으시면 더 쉽게 읽으실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디스럽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디스럽션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 파괴한다라는 개념으로 뭐 창조적 파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한 파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무언가의 정상적인 과정이나 담합을 방해하거나 분열시키거나 파열시키는 것을 디스럽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작가는 이 책에서 비즈니스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제 작가의 해석은 산업의 정상적인 과정, 정상적인 이제 비즈니스 과정을 파괴하거나 내지는 분열하려는 시도 아니면 그 정상적인 과정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디스럽션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디커플링이라는 게 디스럽션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디커플링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디스럽션의 이론 중에서 디지털 디스럽션에서 특정하게 적용되는 이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디지털 기반의 사업에서 이 디커플링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터넷, 스마트폰 뭐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넘어가면 더 가속화되겠지만 이런 디지털 기반에서 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디스럽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디커플링이. 자, 그리고 이제 가치사슬, 이제 밸류 체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클 포터의 경쟁 우위라는 책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 그 책을 읽으실 필요는 없고 뭐 물론 읽으시면 좋지만 이제 전문 뭐 전공 서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우리는 이제 그 개념만 알아보면 되죠. 그래서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개별적이고 상호 연관적인 활동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뒤에 이제 나오니까 뭐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치 사슬과 연결해서 고객 가치 사슬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커스터머 밸류 체인이겠죠, 이거는. 그래서 줄여서 CVC라고 하고 있고, 고객이 소비의 기능적 뭐 필요와 심리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취하는 개별적 활동이 뭐 좀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고객이 어떤 방식으로 물건을 사는가,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매를 하는가, 고객이 무언가를 살 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이제 고객 가치 사슬이라고 해요. 반면에 이제 그 마이클 포터가 얘기한 이 가치 사슬은 무언가 물건을 생산해내기 위한 산업 활동으로서 어떤 식으로 고객에게 물건을 전달하느냐, 이제 어떤 그런 산업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CVC는 고객 측면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5개 용어만, 그러니까 4개 용어죠. 4개 용어만 정리하고 프롤로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롤로그 제목은 기술이 아닌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혁신 모델을 이야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에서 이미 뭐 결론이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뭔가 기술로 혁신을 하는 게 아니고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을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인제 처음 나오는 얘기가 이 보더스라는 미국의,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미국의 교보문고예요. 미국에서 아주 인제 큰 서점, 오프라인 서점인데 문을 닫았죠. 네. 왜 닫았을까요? 이 사람 때문에. 제프 베조스죠. 아마존 창업자. 자, 아마존 창업자 때문에 이제 보더스가 문을 닫았는데, 인제 아마존이 그럼 어떻게 했느냐. 뭐 여러분 이건 다 아시는 얘기니까 뭐 굳이 제가 얘기하진 않을 거고, 책에는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존은 처음부터 고객이 제품을 사기 위해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분리해냈다. 예, 분리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원래는 사람들이 서점에 가서 내가 원하는 책을 쭉 보고 거기서 책을 골라서 사서 오는 그런 방식의 전통적인 구매 방식을 취했었는데, 이 온라인 서점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아마존이 최초의 온라인 서점이잖아요. 그죠? 아마존이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책을 사기 시작했는데, 이제 심지어 인터넷은 더 싸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나중에 베스트바이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는데, 서점 가서 책을 보고 구매를 거기서 당장 급한 거는 거기서 사겠지만 구매는 아마존에서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분리되는 거예요. 구경은 저 보더스에 가서 구경을 하고 구입은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당장 읽어야 될 책 한 권만 사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근데 아마존이 나중에는 이제 완전 글로벌한 그 모든 전자상거래 이제 뭐 최고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전자제품도 똑같은 방식으로 오프라인에서 구경하고 사는 건 아마존에서 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게 아마존 때문일까? 아마존이 잘해서 그런 걸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이 프롤로그의 제목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디커플링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넷플릭스 이런 거 다 인제 디커플링의 전형적인 사례들. 그리고 애플이 왜 디커플링이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애플도 굉장히 뭐 디커플링에 걸맞는 어떤 역할을 해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인제 책에 나오는 달러 쉐이브 클럽하고 책에는 안 나오는 배달의 민족, 우리나라 케이스죠. 인제 배달의 민족을 제가 넣어서 같이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제 달러 쉐이브 클럽에 대한 영상을 좀 같이 보려고 하고요. 이걸 보시고 인제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여기는 어 간단해요. 그전에 이제 그 어디죠? 네. 그 막 면도기 되게 유명한 데 있잖아요. 제가 요새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은 영상을 보고, 네, 그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I'm Mike, founder of DollarShaveClub.com. What
Is DollarShaveClub.com? Well, for $1 a month, we send high-quality razors right to your door. Yeah, $1. Are the blades any good? No. Our blades are f***ing great. Each razor has stainless steel blades, an aloe vera lubricating strip, and a pivot head. It's so gentle a toddler could use it. And do you like spending $20 a month on brand name razors? 19 go to Roger Federer. I'm good at tennis. And do you think your razor needs a vibrating handle, a flashlight, a back scratcher, and 10 blades? Your handsome-ass grandfather had 1 blade and polio. Looking good, pop up! Stop paying for shave tech you don't need. And stop forgetting to buy your blades every month. Alejandro and I are going to ship them right to you. We're not just selling razors, we're also making new jobs. Alejandro, what were you doing last month? Not working. What are you doing now? Working. I'm no Vanderbilt, but this train makes hay. So stop forgetting to buy your blades every month and start deciding where you're going to stack all those dollar bills I'm saving you. We are DollarShaveClub.com, and the party is on. I know karate, I know jiu-jitsu, I drive like a gangster when I'm coming to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네. 자, 이 달러쉐이브닷컴이 제가 아까 까먹었던 회사가 질레트인데 질레트랑 시크랑 이제 그 전통적인 면도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엄청 이제 비싸죠. 이게 지금 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남자들은 이제 면도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과연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면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마이크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지금 영상을 보는 요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고 이제 이 영상 올렸겠죠. 이 영상을 올리고 이틀 만에 12,000명을 모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2013년에 209억의 매출을 올립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16년에 2,662억의 매출을 올려요. 엄청나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해에 유니레버라는 회사에 팝니다. 이 회사를. 얼마에? 1조 1,000억 원에. 네. 5년, 4년 정도인가요? 5년 정도 회사 운영한 것 치고는 엄청난 네, 수익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례예요. 이 사례가. 자, 근데 이 달러 쉐이프 클럽이 줄여서 DSC라고 하는데 이 DSC라는 회사가 했던 게 바로 디커플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서론에 나와 있는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운명은 고객의 손안에 있다. 그러니 고객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달러 쉐이브 닷컴처럼 뭔가 분명히 기존에 이제 아무도 사실은 엄두 내지 못했던 시장인데 왜 이렇게 면도기를 비싸게 사야 돼? 싸게 배송해 주면 어떨까라는 정기 배송과 굉장히 값싼 어떤 물건, 그러니까 값은 싸지만 품질이 좋은 그런 물건을 공급해서 그 뭔가 고객과 제품이 연결되어 있는 그 사이를 끊어내고 다시 자기가 그 공급망에 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해낸 거죠. 그때 저 이제 DSC가 계약한 업체가 도르코였어요, 우리나라에. 저 면도기 육중날을 보내는데 저 면도기가 도르코여서 또 그게 또 한창 이슈가 되고 했었고요. 본격적으로 디커플링이 뭐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Unlocking the Customer Value Ch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CVC 커스터머 밸류 체인이 고객 가치 사슬이죠. 고객 가치 사슬을 풀어라. 이게 원제예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는 요거의 하나의 케이스인 거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치 사슬이라는 게 뭐냐? 자, 보통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평가를 하고 선택을 하죠. 물건을. 그리고 구매하고 소비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와이프가 선물로 그걸 달라고 했어요. 그 블루투스 스피커. 그래서 이제 막 찾았죠. 인터넷에 어떤 게 좋을까? 찾으면서 이제 평가를 하죠, 우리가.
물건을 평가하고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브랜드와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택을 해서 이제 구매를 합니다. 그렇게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라디오에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라디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고객 가치 사슬로 이루어져 있는지. 자, 보면 라디오를 우리가 듣는 이유는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예요. 그죠? 혹은 뭐 2시 탈출 컬투쇼처럼 엄청 웃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즐기려고 라디오를 듣기도 하고, 그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그 DJ가 나와서 그 DJ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DJ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 건 이제 가치 창출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싫어하는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광고도 나오잖아요. 뭐 맨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는 가치 잠식이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노래는 가치 잠식. 광고를 듣는 거는 우리는 싫지만 그걸 들음으로써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거에 대한 대가, 내가 좋아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거에 대한 대가를 그걸로 지불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치 사슬이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다 이런 가치 사슬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 풀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뭔가 뭐 저는 이제 책방을 하니까 책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떤 식의 가치 사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구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그거를 끊어내는 작업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디커플링 했던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티보라고 해서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저희 그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서 이 티보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티보는 광고랑 TV 프로그램을 분리한 거죠. 우리는 TV 볼 때 항상 광고가 같이 나오는데 티보는 그걸 분리해서 프로그램만 따로 볼 수 있고 내가 뭐 원할 때 빨리 돌려볼 수 있고 뭐 이런 걸 기능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이건 디스럽터죠. 디커플링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게임 중에 뭐 진가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게임 플레이와 구매를 분리하고 그리고 이 셰프 D라는 데는 음식을 요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요리를 하는데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장을 봐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 봐오는 거를 셰프들이 딱 알맞은 레시피에 맞게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그걸 구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장을 보러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어떤 가치 사슬을 끊어내고 중간에 내가 싹 들어가는 역할들 한 거예요. 아까 아마존 얘기했고 스카이프 같은 거는 우리나라 연락 주고받는 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카카오톡 같은 거겠죠. 그죠? 물론 스카이프는 영상 통화지만 기존의 통신사에서 전화 통화하던 거를 문자로 하던 거를 공짜 문자 카카오톡 공짜 문자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문자가 이제 돈이 들었으니까 카카오톡이 나오면서 이제는 카톡으로 연락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통신사에서 문자를 무료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물론 문자도 많이 쓰긴 하지만 카카오톡을 오히려 훨씬 많이 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디커플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커플링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결국 가치라는 거죠. 가치와 관련이 있다. 고객이 원하는 가치, 그거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디커플링의 사례로 외국 사례들은 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디커플링이 잘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배달의 민족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영상을 한번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 배민 신춘문예 대상. 아빠, 힘내세요. 우리 고 있잖아요. 사골 국물. (2019) 배민 신춘문예 최우수상. 커보니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커피.
大龄移住别名新春왕이 요시우짱 유조 샹유 따싱쿠 짜장면 주로 네, 재밌죠. 2019년에 배달의 민족에서 했던 배민 신춘문예. 네. 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를 정말 딱 그 모음 하나 바꿔서 우리 가를 우리 고로 바꾸고 대상을 받았죠. 네. 근데 진짜 참 기발하지 않나요? 이 배달의 민족의 이런 어떤 키치한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성공 요소로 많이 평가받고 있고 이제 배달의 민족이 1조에 매각됐잖아요. 1조 거의 1조 가까이 해서 매각되고 얼마 전에 이제 그 김봉린 대표님이 이제 그때 그렇게 지분으로 받은 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식 가치가 급증하면서 정말 이제 1조 클럽에 이제 들어갔더라고요. 1조 하고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는 그거에 이제 절반 기부하는 걸로 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이런 걸 봤는데 그러면 과연 왜 배민은 어떻게 1조짜리 회사가 될 수 있었나? 이 배민으로 한번 이 디커플링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기존의 고객과 음식점이 있죠. 이 기존의 고객과 고객이 음식점을 이용을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였어요. 뭐 물론 내가 아는 집은 그냥 가겠지만 내가 모르는 집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죠. 지도를 찾거나 전화번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직접 갈 때는 당연히 지도를 보고 직접 방문을 할 것이고 이제 전화 주문을 할 때는 음식점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제 배달 주문을 했었어요. 뭐 짜장면을 주문한다거나 치킨을 주문한다거나 요게 기존의 패턴이었습니다. 배민이 나오기 전에. 그럼 배달의 민족이 이제 등장하고 나서 얘네가 뭘 했냐? 요렇게 바꾼 거예요. 자, 배달의 민족이 원래는 전화번호부 앱을 만들려고 했던 회사였대요. 근데 전화번호부를 하려다가 좀 이제 피벗을 한 거죠. 전화를 도대체 언제 제일 많이 걸까? 언제 전화 걸 일이 가장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주문할 때, 음식 배달할 때가 제일 많이 쓰니까 그럼 우리 음식 배달하는 거 정보만 이제 추려서 해보자라고 해서 초기에는 정말 온갖 음식점 전단지를 다 막 수거하고 하면서 그거 등록하고 하면서 이거 했다고 해요. 자, 이랬던 배달의 민족이 요렇게 요 검색을 대체를 하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했냐? 요렇게 바뀌죠. 네. 이제 직접 방문하는 데는 당연히 이제 여전히 또 검색을 하고 하겠지만 배달하는 거 우리가 전화로 주문하는 건 완전히 요 배달의 민족 뭐 이제 요기요도 있고 물론 하지만 이런 배달 앱이 대체를 하게 된 거죠, 지금은. 뭐 물론 여전히 다른 데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체를 했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네, 더 많이 쓰고 있죠. 작년에 아마 배달의 민족 안 써보신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배달 앱을 인수했던 시점과 코로나가 터지기 딱 직전에 이제 조금 전이죠. 몇 달 전에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음모론 같은 것도 생각해 보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그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온라인 기업들이 뭔가 이 코로나를 주작한 게 아닌가 막 이런 그런 생각까지 해 보긴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디커플링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파괴를 주도하는 주체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의 구입 부담을 줄이려는 고객의 욕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재밌게 쉽고 재밌게 주문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거에서 정보 다 찾고 거기서 사람 평도 다 보고 리뷰도 다 보고 기존의 검색과 블로그에서 하던 기능들을 그냥 배민 안에서 다 해결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고객의 욕구에서 기반을 한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그 욕구를 문화적인 차원에서 뭐 폰트도 만들고 뭐 이런 키치한 캠페인도 하고 굉장히 좀 재밌는 광고도 하고 했던 이 배민의 경우는 고객의 그 욕구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재미있게 풀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디커플링과 같은 배민처럼 이런 파괴적인 혼란, 아까 얘기했죠. 디스럽션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이런 파괴적인 혼란을 불러오는 세 개의 물결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언번들링이라고 합니다. 언번들링.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탈중계와 세 번째가 디커플링인데요. 하나씩 보면 언번들링은 이런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CD로 사면 나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신승훈을 정말 좋아했는데 신승훈, 뭐 공일오비, 뭐 서태지도 당연히 좋아했고, 자, 그 당시에 제가 신승훈 앨범에서 제가 좋아했던 곡은 뭐 그 예를 들면 타이틀곡만 좋아했는데 그때는 그 타이틀곡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냥 CD를 샀었어야 돼요. 뭐 테이블, 더 예전엔 테이블 샀어야 됐고 더 예전에는 이제 레코드 판을 샀어야 됐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언번들링 됐어요. 그러니까 번들로 되어 있던 것이 다 쪼개져서 그냥 앨범 단위 CD가 아니라 개별곡 단위의 음원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게 됐죠. 이런 게 이제 언번들링이에요. 뭐 지금은 당연히 뭐 개별 단위 음원 사시는 분도 거의 없죠. 그냥 한 달치 정기 결제하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만큼 듣는 식의 아예 구독 서비스로도 바뀌었지만 처음에 이렇게 분리되는 방식을 언번들링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이제 탈중계화는 이 영어 단어 자체가 disintermedi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계를 제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중계를 없앤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책에 나오는 얘기가 이 여행사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는 다 우리가 뭔가 뭐 항공권 예약도 여행사에서 했고 뭔가 여행을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 예약을 여행사에서, 호텔도 여행사에서 예약하고 항공권도 여행사에서 예약하고 이렇게 했는데 인터넷이 이제 활발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굳이 여행사를 통할 필요가 없이 다 인터넷으로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건 하나 예시입니다. 뭐 부킹닷컴이나 뭐 호텔스닷컴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똑같이 플랫폼이지만 이거 외에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그 호텔에 바로 그 호텔 홈페이지 접속해서 예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항공권 같은 것도 지금은 항공권만 전문적으로 파는 뭐 데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인터파크에서 검색을 해서 바로 항공권을 구입한다거나 그렇게 기존에는 누군가 중개해서 그 중개 수수료를 받던 거에서 완전히 방식이 바뀌어서 바로 고객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제 그런 게 탈중개화예요. 세 번째가 디커플링인데, 자, 디커플링을 얘기하면서 요 그림이 나와요.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언번들링이라는 거는 고객 가치 사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나는 한 곡만 사고 싶은데 뭔가 기존에는 그냥 번들로 되어 있는 하나의 CD를 다 샀어야 됐다면, 혹은 나는 특정 챕터만 읽고 싶은데, 예를 들면 지금 디커플링이라는 책도 이게 우리가 책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이죠. 책 한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나는 챕터 1만, 파트 1만 읽고 싶어도 이 책을 다 사야 되죠. 그렇지만 킨들에서, 아마존 킨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쪼개놨다고 해요. 쪼개놔서 일부 챕터만 살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럼 이게 언번들링인 거죠. 이거는 고객이 원하는 고객 가치 사슬을 분리시키는 과정이라면, 탈중개화는 산업의 공급 사슬을 분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신문사가 제조회사를 거치지 않고 셀로스 회사랑 바로 그냥 거래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식의 방식인데 디커플링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디커플링은 고객 가치 사슬에서 중간 과정 자체를 아예 생략해버리고 그 사이를 새롭게 넣는 거니까 언번들링하고 탈중개하고 좀 더 다르다라는 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한 대로 언번들링은 소비 형태의 변화를 반영한 거고, 탈중개하는 공급 사슬의 변화를 반영한 거고, 디커플링은 고객 활동 단계를 바꾸는 걸 디커플링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커플링을 설명하는 것 중에 책에 나온 도표 중에 요게 이제 디커플링을 전 좀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봐서 요거를 넣어봤고요. 예를 들어서 책에 이제 초기에 보면 베스트바이 사례가 나와요. 베스트바이는 우리나라 따지면
하이마트 같은 곳이죠. 전자제품을 모아서 파는 데들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자제품은 보러 가서 구경은 실컷 잘하고 아 이거 되게 괜찮네라고 생각하고 주문은 아마존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쿠팡에서 주문하거나 그렇게 G마켓에서 주문하거나 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뭔가 검색하는 비용, 고객 가치 사슬을 검색하는 비용을 용이하게 만드는 게 아마존의 역할인 거고 아까 우리가 사례로 봤던 달러 쉐이프 클럽 같은 경우는 구매하는 비용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수령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가서 사거나 별도로 주문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 매달 정기적으로 배송을 해주는 거니까 구매 비용과 편리성이 확 높아지죠. 구매 비용은 낮아지고 편리성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로라는 거는 이제 자동차 그 중고라든지, 그러니까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요즘 뭐 국민 차차차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쏘카나 이런 아예 공유할 수 있는 게 나온 거죠. 우버도 마찬가지고 우버는 이제 택시처럼 쓸 수 있는 택시 대신 개인이 운전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 가치 사슬에서 비용 발생하는 부분들을 바꾸면서 그 사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설계하느냐 비즈니스 모델로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도표인데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전통적인 접근 방식 거기에다가 디지털 버전을 더하면 혁신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가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이제 거기까지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거기서 더 플러스 알파 3번까지를 해야 파괴적인 모델이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 사례를 보면 돼요. 나중에 책에 요 트위치 사례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책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 트위치는 뭐냐면 게임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해하실 수 없을 텐데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 저희 아이들 보면서 이걸 알았어요.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는데 다른 사람이 게임을 하는 거를 유튜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했던 거는 예를 들면 저기 그 임요한이나 예전에 스타크래프트의 영웅들 있죠. 홍진호나 이런 사람들이 스타크래프트 경기하는 거를 보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막 경기를 오고 참여하고 그런 걸 한 거잖아요. 그런 유명한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를 직접 볼 수 있게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주는 회사가 트위치예요. 다른 사람이 게임 방송, 그러니까 자기가 게임하는 걸 방송으로 틀어놓으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거죠. 돈을 내고.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그런 거예요. 그냥 새로운 게임을 다른 친구 집에 가서 해보는 거죠. 새로운 게임을 해보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런 게임 하는 거를 인터넷으로 실황 생중계를 하는 어떤 가치를 더한 거고 이거는 이제 디지털 버전으로 바뀐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임 플레이어들, 탑 클래스 게임 플레이어들이 하는 거를 오히려 돈을 주고 더 보는 모델. 이렇게 해서 트위치가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냥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거 방송하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방송한 거고 그럼 난 되게 유명한 사람들 방송 따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라고 해서 그걸 방송을 사업한 건데 그게 대박이 나서 이것도 엄청나게 비싸게 판매가 매각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트위치라는 회사도. 자, 그래서 디커플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 5단계로 나누고 있고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고객 가치 사슬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고객이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사고 있는지 그건 그냥 내가 뭐 화장품을 산다 그러면 내가 화장품을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아서 어떻게 화장품을 최종 구매하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그걸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가치 사슬들을 한번 그려보고 그걸 이제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 가치 사슬에서 가치가 창출되는 영역들이 있고 가치가 잠식되는 영역이 있고 뭔가 가치에 대한 대가를 내는 영역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유형별로 분류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약한 고리가 발견되는 거겠죠. 그럼 그 약한 고리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약한 고리를 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전문화라는 거예요, 전문화.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네. 고객은 단순히 이제 모아 놓는 게 아니라 전문화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문화. 그러니까 이 게임 같은 경우도 트위치도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가장 게임 잘하는 사람들이 게임하는 거를 전문적으로 방송을 하니까 그거에 관심 많은 유저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화라는 건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무언가로 발견할 수 있는 거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무언가로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어떤 방식, 그거의 약한 사슬을 찾아서 대체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경쟁사의 반응을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되게 작은 회사인데, 나는 이제 1인 기업인데 괜히 엄청 큰 회사 걸 잘못 건드려 가지고 바로 역공을 당해서 내 비즈니스가 시작조차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사가 할 수 없는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더 좋겠죠. 요런 식으로 디커플링을 만든다. 그래서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1인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요 디커플링의 모델을 자기 거에 적용해서 분석해 보면 정말 필요한 걸 찾을 수 있다.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서 어떻게 전문화로 승부를 볼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추천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으로 이제 다룰 부분인데요. 고객을 확보하는 7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처음에 1000명의 고객이 확보하는 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전략이 나오고, 그 뒤에는 그 1000명을 어떻게 100만 명으로 늘리냐에 대한 전략이 나오는데, 그거는 1000명을 달성하면 읽으시고 우선 우리가 첫 번째 1000명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7가지 원칙을 한번 보고 이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가지 원칙은 어디서 나왔냐? 바로 에어비앤비에서 나왔어요. 이 에어비앤비가 성공했던 원칙 7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 저자가 하나씩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 써니텐 단장님이 한번 이 원칙 7가지를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1번, 고객을 대량으로 확보하라. 2번, 경쟁 기업과 정면으로 맞서지 마라. 3번, 비확장형 방식을 채택하라. 4번, 초기 고객들을 키워라. 그리고 공급업자부터 확보하라. 5번, 간단하고 단순한 기술, 오프라인 도구를 활용하라. 6번, 처음에는 기술보다 활동을 장려하라. 7번, 고객의 눈으로 당신의 비즈니스를 보라. 네. 이렇게 7가지 원칙이고요.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고객을 대량으로 확보하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 자스민 쌤이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고객을 대량으로 확보하라. 한 명씩 유치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에어비앤비가 호텔방이 부족했던 컨퍼런스 기간을 이용하고 크레이그리스트 사용자들을 활용했듯 소규모 스타트업은 고객을 대량으로 유치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처음에 호텔방이 부족한 시즌에 어떤 컨퍼런스 같은 게 열리면 이제 그 근방에 호텔방이 부족하잖아요. 고때 고 근방에 이제 마케팅을 펼친다든지,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 유입이 좀 많이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작은 스타트업은 좀 초기에 대량으로 유치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예를 강의하시는 분들은 인제 뭐 무료 강의를 한다거나, 사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인제 뭐 10,000원에 1 년에 10,000원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도 고객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죠. 물론 제가 홍보를 열심히 안 해서 아직은 많지는 않으시지만, 하지만 기존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유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고객 대량 확보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인제 경쟁 기업과 정면으로 맞서지 말라는데, 요건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은 기존 기업의 표적 내지는 공격 대상이 돼선 안 된다. 기존 기업의 고객을 노리지 마라. 대신 기존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않을 고객들을 찾아 나서라. 에어비앤비는 민주당 전당대회 등 주요 행사로 사람들이 넘칠 때 과용 수요를 낚아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기업이면서 괜히 경쟁 기업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자, 세 번째, 비확장형 방식을 채택하라는 우리 다시 써니텐 단장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대형 기술 기업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는 확장형 전술에 집착하며 수천 혹은 수백만 명의 고객들에게 통하지 않는 전략을 실패로 받아들인다. 에어비앤비는 과감하게 사람들 집을 찾아다니고 전문 사진사를 고용해 집 사진을 대신 찍어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확장성 방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제 뭐 큰 기술 기업들, 기술을 가지고 승부를 보면 IT 기업들은 뭔가 마케팅 전략을 펼치거나 했을 때 막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이 동시에 딱 들어먹히지 않으면 '아 이거는 안 되는 거네.'라고 실패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과감하게 그냥 실제로 그냥 사람들 한 명 한 명 찾아다녀서 그 호스트 할 사람들 처음에 100 명을 정말 공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 사진 다 찍어 주고 정말 그 사람이 게스트하우스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이게 막 엄청 단기간에 확장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데 탄탄하게 초기에는 그런 방식을 선택해서 일단 1차적인 사업, 어떤 뭐라 그럴까요? 1000명 정도까지 모일 수 있는 그런 사업 1차 산업을 구축하는 걸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요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 원칙은 다시 자스민 단장님이 읽어주세요. 초기 고객들을 키워라. 그리고 공급업자부터 확보하라. 에어비앤비 경우처럼 고객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다면 이들은 스스로 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면서 강력한 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낸다.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고객이 초기 고객을 잘 육성해서 아까 사진도 찍어주고 게스트하우스를 막 육성을 해주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돈을 벌 거잖아요. 거기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럼 예약하고 할 때마다 에어비앤비는 중개 수수료를 받겠죠. 자, 그렇게 그 공급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공급업자들이 확보가 되고 나면 그들이 돈을 번다는 소문이 나고 나면 어? 뭐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집 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괜찮은 게스트하우스 제공할 수 있는데, 뭐 한 달에 일주일 나 집 비우는데 그 기간 동안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저만큼 돈을 번다고 나도 해볼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확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고객들을 잘 육성을 해놔야 된다라는 게, 그때 잘 육성해 놓은 사람들이 간접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서 막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원칙은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한 기술, 오프라인 도구를 활용하라. 기술 기업은 이벤트 만들기,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 사용자가 서비스를 아는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장려하기 등 오프라인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에어비앤비는 오프라인 고객 유치 활동을 적극 활용했다.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에어비앤비는 초창기에는 오프라인 고객 유치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도 초기에는 다 발로 뛰면서 전단지 수거하고 그거 다 등록해주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막 내가 막 뭐 날리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했고요. 나중에 저 나눈 시간에 더 많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하더라도 오프라인의 활동으로 초기 고객을 유치하는 거에는 굉장히 공을 쏟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원칙은 써니텐 단장님이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수요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초기에는 기술만으로 이 어려운 과제를 완성해낼 거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에어비앤비는 임대주를 구하기 위해 집집마다 찾아다녔다. 플랫폼 매니저는 반드시 구매자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공급자를 확보해야 한다.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뭔가
기술로서 승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선은 활동이 돌아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우리나라 그 명함 앱 중에 리멤버라는 앱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명함 앱 중에 아마 1위일 거예요. 근데 다른 명함 앱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문자 인식하는 거 있죠. 문자 인식. 문자 인식하는 거를 딱 뭐라 그러죠? 딱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문자가 정확하게 인식돼서 등록되는 것만, 그러니까 기술로만 승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이제 글자가 에러가 나고 그러면 다시 수정해야 되고 되게 번거로웠던 거예요. 근데 이 리멤버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걸 수작업으로 타이피스트들이 쳐서 등록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졌겠죠. 그런 식의 오프라인 활동이나 이런 활동, 뭔가 기술이 아닌 활동을 통해서 리멤버가 초기 시장을 장악해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식률이 좋아져서 아마 대체가 된 걸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초기에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원칙은 우리 자스민 단장님이 읽어주세요. 고객의 눈으로 당신의 비즈니스를 보라. 에어비앤비 경영자는 사용자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고 경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사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했다. 네. 자, 경영자가 직접 임대해보는 거예요. 임대 놔보는 거고.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이 창업자들은 본인들이 임대를 처음에 놓으면서 본인들이 게스트하우스 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알고 당연히 출발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지 않았던 임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들이 많을 거잖아요. 다양한 형태 아파트도 있을 거고 뭐 빌라도 있을 거고 나중에는 뭐 성도 막 임대하고 이랬잖아요. 에어비앤비는. 그런 것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직접 경험해 보고 이용해 보고 고객이 느끼는 불편들을 내가 직접 경험해서 그걸 비즈니스에 반영했다는 거죠. 당연히 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원칙을 알아봤고요. 이거는 정말 작게 사업하시는 분들, 1인 기업 하시는 분들도 적용할 게 많은 부분인 것 같고 아직 초창기 벤처다 내가. 벤처 기업인데 초창기 아직 많은 고객을 모으지 못했다라면 이 에어비앤비의 7가지 원칙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에필로그는 이겁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아는 것으로 돌아가라. 정말로 중요한 것, 즉 고객으로 돌아가야 한다. 네, 저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약간 결론은 다 고객인 것 같아요. 그죠? 아마 경영 관련된 걸 하면서 이런 결론은 거의 11권 내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만큼 고객에 집중하는 고객의 니즈나 고객의 원칙을 우리가 파악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를 제공하는 건 중요하고 오늘 이 디커플링에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건 그런 유형들, 가치 사슬이라는 거, CVC라는 거를 우리가 하나씩 그려보고 거기서 내가 어떤 부분을 내 전문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았던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책은 여기까지. 굉장히 전 짧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거의 한 50분 넘게 한 것 같네요. 자, 이 정도로 마치고 같이 이제 책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각자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